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가만 보면 대한민국에서 40대 여자로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30대에는 애들이 어려서 정신없이 애들 키우느라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좀 애들이 커서 살만하다 싶었더니만 또 그게 아니더군요. 자식보다 말 안 듣는 남편에다가 자식들 건사도 해야 하고 거기다가 매일 여기저기 아프다 돈 없다 힘들어 하시는 친정 부모님에 제가 무슨 자기 집 식모라도 되는 양 부려먹으려는 시부모님까지 정말 하루도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날이 없어요. 지금 누가 저에게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아마 핸드폰 꺼놓고 저를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곳에 가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고 말할 거예요. 그 정도로 하루하루가 쉽지 않습니다. 결혼 전에는 당연했던 일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정말 제 시간이 하나도 없더군요. 사실 저도 제가 답답한 게 제가 원래도 잘 쉬지를 못하는 성격이긴 해요. 집에 있어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이것저것 일을 찾아서 하는 성격이죠. 더군다나 누가 제 앞에서 힘들다, 어렵다는 말만 해도 신경이 쓰여서 도와줘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반면 제 남편은 저와 모든 게 다 반대예요. 연애할 때는 그게 좋아서 홀라당 넘어갔는데 같이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지금 와서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웃기지만 남편과 저는 연애하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서로 좋아하는 것도 취미도 취향도 하나같이 다 달랐는데 연애할 땐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서로 알아서 다 양보하고 맞춰줬습니다. 어떨 때는 밥을 먹으려고 식당을 고르다가 서로 먹고 싶은 걸로 먹으라고 길거리에서 계속 양보만 하다 결국은 둘이 손잡고 두 식당에 다 들어가서 먹은 적까지 있다니까요. 그 정도로 저희 부부는 사이도 좋고 서로를 배려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달라진 건지 모든 면에서 180도 달라졌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과 동시에 싸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는 게 결혼한 지 딱 2달 정도 됐을 때 일이에요. 제가 일하던 직장에서 신혼집까지 거리가 멀어서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매일 2만 보씩 걸으며 다닐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 6시에 퇴근해도 집에 오면 8시였습니다. 그때 와서 저녁 차리고 밥 먹고 치우면 10시가 금방 넘었어요. 남편은 워낙 귀하게 자란 사람이라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결혼한 이후 1달 동안 설거지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본인이 먼저 와서 밥을 먹고도 싱크대에 설거지를 산처럼 쌓아놨어요. 밥을 먹었으면 치워야지. 내가 퇴근하고 와서 당신 밥 먹은 것까지 치워야겠어? 자기도 알잖아. 난 살면서 설거지 해본 적 한 번도 없거든? 밥도 안 차려 먹어봤는데. 그래도 이제 혼자 밥은 차려 먹잖아. 얼마나 기특해. 결혼 초기에는 제가 5시에 오든 10시에 오든 밥을 안 먹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혼자 밥 차려 먹기 싫어서요. 제가 늦게 와서 저 혼자 밥 차려 먹기도 귀찮은데 남편 밥까지 챙기기 싫어 몇 번 소리를 질렀더니 그나마 혼자 밥이라도 차려 먹는 겁니다. 매일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넘게 걸려가며 일하고 들어오다 보니 저는 집에 오면 매일 녹초가 돼서 잠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지하철역을 나왔는데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우산 좀 가지고 나오라고 전화를 했어요. 우산을 가지고 나온 남편과 오랜만에 오순도순 얘기를 나누며 집으로 걸어갔는데 남편이 좋은 분위기를 깨는 소리를 하더군요. 아까 엄마한테 연락 왔는데 자기가 너무 연락을 안 한다고 말씀하시더라. 아무리 바빠도 며느리가 아침에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엄마가 서운해하는데 내가 다 민망했어.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며느리가 아침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꼭 해야 한다는 규칙이라도 있는 겁니까? 거기다가 더 어이없었던 건 시어머니는 제가 전화를 할 틈도 없이 툭 하면 전화를 하세요. 제가 일일이 남편에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결혼하고 지난 2달 동안 시어머니는 수시로 아무 때나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심지어 전화를 받자마자 제 안부는 묻지도 않으시고 본인 아들 걱정만 늘어놓으셨죠. 오늘 하루 종일 날씨 춥더라. 아유, 우리 준호 몸이 약해서 감기 잘 걸리니까 옷 단단히 입혀서 보내라. 그 아침에 빵이니 멍이니 이런 거 먹지 말고 꼭 뜨끈한 국물 먹여 보내고. 제가 말도 하기 전에 본인 하실 말만 하고 뚝 끊어버리시고 어떨 때는 제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길래 어머니 제가 회의 중이에요. 다시 전화 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본인 할 얘기를 끝까지 하셨습니다. 저기 준호가 집에서 영 밥을 얻어먹지를 못하는지 그 지난번에 보니까 볼살이 쪽 빠졌더라. 우리 3대 독자 밥 좀 잘 챙겨 먹여라. 내가 아무래도 걱정돼서 그 뭐 한약이랑 준호가 좋아하는 반찬까지 다 해놨으니까 그 이따가 퇴근하면 집에 들러서 가지고 가. 회의 중만 아니었으면 남편한테 전화해서 가지고 가라고 했을 텐데 회의 중이다 보니 제대로 말도 못하고 끊어버렸어요. 저는 살다 살다 저희 시어머니 같은 사람 처음 봤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기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고 어려워야지. 가만 보면 저를 남편 비서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남편에게 전화해서 시어머니와 통화한 얘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는 게 불편하고 본인 하실 말만 하고 끊는 것도 싫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 소리까지 내며 웃었어요. 우리 엄마가 원래 성격이 무진장 급해. 아이, 그래서 항상 남의 말은 잘 안 듣고 자기 말만 하고 끊어. 자기도 금방 익숙해질 거야. 반찬이랑 한약은 내가 퇴근하는 길에 가져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은 원래 시어머니께서 그런 분이니 신경 쓰지 말랍니다. 저도 금방 적응할 거라는데 저는 일절 그런 것에 적응하고 싶지 않았어요. 세상에 자기 성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해서 노력하면서 사는 거죠. 더군다나 그날 남편이 퇴근하고 시댁에 반찬을 가지러 갔다고 그걸 가지고 시어머니는 또 곧장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곤한 신랑을 꼭 그렇게 부려먹어야 속이 시원하냐? 네가 그렇게 남편을 부려먹으니까 아유 우리 아들이 자꾸 살이 빠지는 거 아니야. 때마침 지하철역에 내려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말을 듣는 내내 정말 얼굴이 뜨거워질 정도로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준호 씨가 먹을 한약이랑 반찬인데 당연히 준호 씨가 가서 가져오는 게 맞죠. 더군다나 준호 씨만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거 아니고 저도 이제서야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얼씨구, 세아가, 네가 지금 내 아들만 한약 해줬다고 시위하는 거냐? 반찬도 내 아들이 좋아하는 것만 했다고 이러는 거야? 시어머니는 이상한 데 꽂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깟 한약이랑 반찬, 저는 필요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준호 씨가 먼저 퇴근하고 집에 가서 준호 씨가 간 건데 그걸 가지고 저한테 자꾸 뭐라고 하시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래, 말 나온 김에 나도 좀 하자. 너 지금 몇 시니? 8시가 넘었어. 결혼한 여자가 이 시간에 집에 들어가면 도대체 네 남편은 밥을 언제 먹어? 와, 순간 저는 누가 제 머리를 세게 내려친 줄 알았어요. 그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사랑이 지나치다는 거야 진작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시아버지가 젊으셨을 때부터 출장이 많은 일을 하셔서 시부모님이 항상 떨어져 지내셨죠.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는 외동 아들인 남편에게 많이 의지를 하고 사셨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도 귀하게 자란 사람인데 왜 자꾸 저를 남편보다 아랫사람처럼 취급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누가 보면 제가 준호 씨 입양한 줄 알겠어요. 준호 씨도 이제 곧 있으면 마흔인데 혼자서 밥도 차려 먹고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말까지 해야 한다는 게 어이가 없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너무 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버릇없어 보이더라도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는 버럭하시더군요. 누가 우리 아들이 못해서 하는 소리냐? 우리 아들이 엄연히 가장인데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마누라가 차려주는 밥상을 받아야 한다는 거지. 가장이라는 단어를 듣는데 그제야 저도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애초에 말이 통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단히 착각을 하고 계셨죠. 저는 대충 말을 돌려서 제가 알아서 잘 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랑 백날 얘기를 해봐야 말이 통할 리 없으니 저는 그냥 차차 시어머니에게 현실을 알려주고 보여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는 분이니 저와 남편이 어떻게 사는지 계속 보다 보면 언젠가 적응하시겠지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시어머니와 더 통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제가 전화를 드릴 필요 없이 시어머니께서 알아서 전화하셨어요. 거기다가 제가 일이 바쁘거나 회의 중에는 아예 시어머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심기가 불편해진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하소연한 거겠죠. 제가 전화도 안 하고 잘 받지도 않는다고요.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은 전혀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분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에 화가 났어요. 마치 제가 시어머니에게 매일 전화해야 하는 게 남편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으니까요. 저는 순간 우산을 들고 있던 남편을 잡고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따졌어요. 어머님, 나한테 이틀에 한 번꼴로 전화하셔. 근데 내가 뭐로 또 전화를 해. 거기다가 전화를 자주 한다는 건 그렇다 치고 전화를 할 때마다 매번 자기 챙기라는 소리만 하시는데 너무 듣기 싫어서 어머님이랑 통화하고 싶지가 않아. 꼭 내가 당신 유치원 선생님이 된 것 같다니까? 저는 제 속마음을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께 전화만 와도 저는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런데 그때 남편도 웬일로 정색을 하고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엄마가 아들 걱정하고 며느리한테 신경 좀 쓰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아, 지금 그게 기분 나빠서 우리 엄마한테 전화하는 게 싫다는 거야? 나랑 자기는 부부야.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당연히 서로 배려하고 도울 순 있지만 일방적으로 내가 당신 부모처럼 아침 차려주고 저녁 차려주면서 일일이 보살필 수는 없다는 거지. 저와 남편은 그날 길거리에서 대판 싸웠습니다. 남편은 아예 제 말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나이 드신 시어머니가 말하는 건데 그냥 좋게 좋게 듣고 알겠다고 하면 안 되냐고요. 물론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저도 웬만하면 시어머니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이 정도로 예민한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시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화가 나곤 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시는 방식이 너무나 싫었거든요. 사실 일일이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불편하고 얘기하고 나면 기분이 상하곤 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할 때도 마음이 상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시어머니와 신혼집을 보러 다닐 때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할 당시에 저희 친정 형편이 썩 좋지 않았거든요. 친정 아버지가 몇 년째 암투병 하시면서 수입이 전혀 없었고 친정 엄마가 학교 앞에서 식당을 했었는데 그마저도 잘 되지 않을 때라 제가 결혼 준비를 알아서 해야 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시어머니께서 신혼집을 사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준호가 우리 집 3대 독자야. 내가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집 사주려고 얼마나 아등바등 살았는데. 준호 아빠한테 내가 돈 뺏어내고 아주 갖은 수를 썼다니까. 저는 결혼 준비는 무조건 남편과 반반 부담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흔쾌히 집을 사주신다고 하니 은근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모은 돈에서 일부는 친정에 도와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신혼집을 얻어주시면서 조건을 하나 거셨습니다. 신혼집은 무조건 자기 집 근처에 구해야 한다고요. 저는 집을 사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그 정도야 당연한 거라고 여기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집만 해결돼도 살만하니까요. 이 동네가 시장도 가깝고 마트도 있어서 좋아. 근처에 외고도 있고 예고도 있어서 여기서 살면 애들 대학 갈 때까지 살 수 있다니까. 절대 이사 갈 생각 말고 이 동네에서 살아. 제가 다니는 직장하고 거리가 멀어서 저도 걱정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말씀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당시에도 시아버지가 일 때문에 무슨 섬에 가 계셔서 시어머니가 혼자 계셨거든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자기 아들 장가가는 것도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데 멀리 가서 살면 너무 외로울 것 같다고 울먹이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회사가 좀 멀어도 시댁 근처에서 사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꼭 밉살 맞은 소리를 하시더군요. 좋긴 한데 수진이 직장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출퇴근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 지하철도 2번이나 갈아타야 하고. 안 되겠다. 이 동네에서 신혼살림 시작하면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더라도 나랑 같이 내 차 타고 출근하자. 내가 데려다 줄게. 데려다 주기 뭐하러. 아, 일하기도 힘든데 한숨이라도 더 자고 출근해야지. 거기다가 네 직장이랑 수진이네 직장이랑 거리가 좀 멀어. 수진이 너는 그 나이까지도 차도 한 대 안 사고 뭐 했냐? 이 김에 너도 차 한 대 뽑아. 젊은 애가 직장 생활 몇 년씩을 해놓고 차도 없다는 게 말이 되니? 순간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뜨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혹여나 저를 데려다 주겠다고 새벽에 일어나기라도 할까봐 아주 전전긍긍했어요. 괜찮아요. 지하철 타고 다니면 운동도 되고 좋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렇게 대답하지 말았어야 했나 봐요.
그때 제가 좋게 좋게 대답해서 어쩌면 시어머니가 보기에 제가 말 잘 듣고 호구 같은 애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사람을 매번 시녀 취급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어요. 시어머니 생신이 며칠 남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시어머니 생신이었죠. 그런데 며칠 전부터 계속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결혼하고 첫 번째 시어머니 생일은 며느리가 준비하는 거 알지? 이번 생일은 우리 집에서 내 친구들도 불러서 파티할 거니까 알아서 좀 준비해줘. 파티는 정성이 기본인 거 알지? 내 친구들 입맛 까다로우니까 대충 하지 말고 신경 좀 써랑. 역시나 본인 하실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도 몇 분 동안 어안이 벙벙해져서 가만히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하신 얘기 중 어느 것 하나 반가운 얘기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선택권은 이미 없었거든요. 원래 첫 번째 시어머니 생신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니 제가 토를 달 수가 없었어요. 저는 몇 날 며칠을 잠을 설쳤는지 몰라요.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친구들을 모셔놓고 생일 파티를 할 생각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눈치 없는 남편은 옆에서 미역국이나 끓이고 대충 배달 음식 시키면 된다고 했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분명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하셨으니까요. 저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하기로 한 거 잘 해내고 싶었어요. 제가 원래 한번 하겠다고 하면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저는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시어머니 생신 며칠 전부터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장도 수시로 나가서 봐오고 밤마다 유튜브를 보고 또 보면서 공부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 생신이 됐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음식 준비를 했어요. 5시간 동안 정말 자리에 한 번 앉지도 못하고 내내 음식만 했어요. 미역국부터 잡채, 갈비찜, 야채말이, 전 3가지, 나물 3가지.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음식들까지 다 했습니다. 고생스러워도 시간을 들여서 해놓으니까 맛도 제법 나고 보기에도 좋더라고요. 상을 다 차려놓고 저는 케이크를 사러 잠깐 나갔다 왔어요. 곧 시어머니와 친구분들이 오실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제가 케이크를 사러 갔다 온 사이 이미 시어머니와 친구분들이 도착하셨는지 거실에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때마침 시어머니와 친구분들끼리 하시는 얘기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얘는 가만 보면 참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런 날 분위기 좋게 출장 뷔페나 사람 불러서 하면 되지. 이걸 또 다 지가 준비를 했나 보네. 아이고, 무슨 명절도 아니고 촌스럽게. 웬 잡채 갈비찜. 아휴, 내가 분명 파티라고 했는데 좀 고급스럽게 준비 좀 하지. 아유, 쪽팔려. 아이고, 젊은 사람이 음식 준비하느라고 고생했는데 뭘 그래. 시어머니 생신상 차려주겠다고 하루 종일 고생했겠구만. 자기는 며느리가 매년 출장 뷔페 불러주고 용돈도 몇백씩 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아유, 난 클렀다. 나도 돈 있고 센스 있는 며느리가 좋은데.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올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마치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져 버렸어요. 도저히 발이 움직이질 않아 시댁에 들어갈 수도 그렇다고 나갈 수도 없었어요. 저는 간신히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케이크만 문 앞에 놓고 나와버렸습니다. 태어나서 그런 취급을 받아본 건 처음이었어요.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이 연신 울리는데도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핸드폰을 확인하니 시어머니에게 10통이나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음식이랑 케이크는 다 준비해뒀는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 한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속도 모르고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너는 어쩜 와서 서빙까지 하고 인사는 하고 가야지. 어쩜 애가 그러냐?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어떻게 인사도 안 하고 사라지냐고 소리를 지르시는데 말이 나오질 않더군요. 그래서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어떻게 해야 잘 지낼 수 있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었어요. 제가 눈치가 없나 봅니다. 시어머니께서 만약 저에게 출장 뷔페를 불러달라고 하셨으면 저도 불렀을 거예요. 힘들게 장 봐서 음식 준비하는 게 더 힘드니까요. 저도 나름대로 결혼하고 첫 번째 생일이시니 제 손으로 직접 해드리고 싶어서 몇 날 며칠을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말씀하실지 정말 몰랐어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혼자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서럽고 서운해서요.
사실 당시에 친정 아버지께서 암이 전이가 많이 돼서 가망성이 없다고 할 때였어요.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할 게 없었죠. 거기에 친정엄마는 매일 장사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끼니도 잘 못 챙겨 드시고 쉬는 날이면 아버지를 돌보느라 바쁘셨어요. 저는 친정 부모님께 자주 가고 싶어도 일 핑계를 대면서 못 가고 있었죠.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리겠다고 회사의 휴가까지 내고 간 거였습니다. 저는 후회가 됐어요. 이럴 바에 생신상이고 뭐고 그냥 차리지 말 걸 그랬습니다. 남편 말대로 배달 음식이나 시켜드릴 걸 그랬어요. 속이 답답하니 자꾸 나쁜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날 일은 남편에게 말도 안 했어요. 제 입으로 말하기도 화가 나고 쪽팔려서요. 제가 바보짓을 하고 온 것만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연락이 와도 항상 일이 바쁘다고 둘러대고 시어머니와의 연락을 피했어요. 당연히 가만히 계실 시어머니가 아니었죠. 저에게 매일 전화해준 준호는 뭐 먹고 출근했냐, 한약은 먹었냐, 어제 저녁에는 뭘 먹였냐 귀찮게 구시길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몇 달을 회사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매일 야근이에요. 어제는 저도 준호 씨 얼굴 못 보고 바로 출근했으니까 준호 씨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렇게 궁금하시면 직접 전화해 보세요. 뭐야? 아니, 남자한테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아니, 너는 결혼한 애가 어쩜 그렇게 회사 일만 하고 남편한테 관심이 없니? 매번 같은 소리만 들으니 저도 너무 지겹더라고요. 저는 바빠서 먼저 끊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언제부턴가는 아예 우리 집으로 찾아오시더라고요. 세상에 아들내미 밥 못 먹을까봐 그렇게 걱정이 되는지 아예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시어머니께서 남편과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썼습니다. 당신이 아들 걱정이 돼서 그러시는 걸 제가 말려봐야 뭘 하겠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시어머니께서 차려놓은 밥상에 수저만 챙겨 앉아 저도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하셨어요. 너는 가만 보면 참 팔자 좋다. 8시에 들어오든 9시에 들어오든 시어머니가 밥상도 차려주고. 그러게요. 어머니가 오셔서 반찬도 해주시고 상도 차려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근데 어머님, 시금치가 너무 짜요. 준호 씨 요즘 혈압이 올라서 짜게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신경 좀 써주세요. 저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시어머니의 보물 같은 아들이 결국은 제 남편이에요. 어차피 저와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무슨 소리를 하시든 남편이 사는 건 저이니 저도 요령껏 하기로 했죠. 어머, 쟤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너희 집 식모냐? 이래라 저래라 하게? 아, 밥 다 먹었으면 얼른 설거지나 해. 준호 씨 건강 생각해서 하는 소리죠. 어머님은 또 뭘 그렇게 화를 내세요? 설거지는 걱정 마세요. 당연히 제가 해야죠. 저도 저에게 그런 면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능글맞게 실실 웃으면서 시어머니 속에 계속 긁었어요. 한두 번 하다 보니 은근히 속이 풀리더군요. 그리고 아예 시어머니께서 집에 와 계시다고 하면 저는 종종 야근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밖에서 친구와 만나 놀다가 들어갔어요. 저는 오히려 잘 됐다 싶었습니다. 저도 늦게 들어가 밥해 먹고 치우기 힘든데 어쨌든 시어머니께서 아들 먹으라고 이것저것 싸우니까 제 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니 이게 또 다른 갈등이 생기더군요. 시어머니는 겪으면 겪을수록 저와는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첫째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아주 이때다 싶었는지 제 버릇을 고치려고 했어요. 매일 아침 6시면 전화해서 자는 저를 깨웠습니다. 밤새 우는 아이를 재우느라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말이죠. 아직도 자냐? 아이 얼른 일어나서 네 남편 깨우고 아침 먹여서 출근시켜라. 아, 집에서 노는 게 남편 밥도 안 챙기면 되겠니? 저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제가 출근 안 하고 집에 있으니 또 그놈의 밥 타령이었습니다. 너무 지긋지긋해서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어머니, 저 밤 꼴딱 새우고 이제 잠들었어요. 밥이든 뭐든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애 낳고 졸리다고 자꾸 애 잘 때 자면 금방 엉덩이만 커지고 살쪄. 차라리 일어나서 남편 챙기고 애 데리고 산책이라도 좀 해. 그 김에 장도 좀 보고. 시어머니는 이 기회만 노리고 계셨는지 육아휴직 중인 저를 집에서 노는 사람 취급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애랑 씨름하느라 녹초인 저에게 툭 하면 전화해서 잔소리하는 건 물론이고
장 보게 나와라. 본인 병원 가는데 데려다 달라. 저녁을 차렸냐. 매일 전화를 해댔습니다. 안 그래도 애 보느라 잠도 못 자고 못 먹어서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는데 시어머니를 상대하느라 매일 진저리가 쳐졌어요. 핸드폰에 시어머니라는 이름만 뜨면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정에 일이 생겼어요.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으니 오랜 시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병원에만 계시다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이런저런 핑계로 자주 들여다보지도 못한 못난 딸이 더 죄송했죠. 우리 집엔 딸만 둘이에요. 제 밑에 결혼 안 한 여동생이 하나 있죠. 그러다 보니 남편이 자연스레 상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장례식장에 왔다가 그걸 보고는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저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을 텐데. 안쓰러워서 어쩌냐. 애가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얼굴이 반쪽이다. 세아가 우리 아들 잠깐이라도 집에 가서 좀 자고 오라고 해.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또 자기 아들 걱정이었습니다. 그쯤 되니 정말 그나마 있던 정마저 떨어지더군요. 그러게 우리 김서방이 고생이 많네. 내일 장지까지 가려면 힘들 텐데 잠깐 들어가서 눈 좀 붙여. 시어머니의 말에 친정엄마는 남편 등을 토닥이며 가족실에 들어가서 좀 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에게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사돈, 그 장지는 어디예요? 아유, 우리 아들 잠 못 자고 피곤한데 가까운 데로 정하지 그랬어요. 우리 아들 밥은 먹은 거야? 아이고, 3일 내내 육개장만 먹어서 몰릴 텐데 그 엄마가 나가서 초밥이라도 사다 줄까? 엄마는 장례식장에서 무슨 초밥이야. 괜찮아. 장인어른 돌아가셨는데 당연한 거지. 엄만 괜한 소리 하지 말고 이제 그만 가요. 시어머니의 주책에 남편은 민망해서 서둘러 어머니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친정 엄마야 저에게 익히 들어서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을 진작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나니 신기한지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시어머니는 장례식장을 벗어나면서도 일을 쉬지를 않았어요. 근데 사돈은 바깥 사돈 평간호하면서 가게 일하느라 정신이 없이 바빴을 텐데 몇 년새에 무슨 살이 저렇게 찌셨다니. 나이 들어서 살찌면 보기 안 좋은데 운동 좀 하시라고 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내 우느라 잠도 못 주무셔서 눈이고 얼굴이고 퉁퉁 부은 친정엄마를 보고 살이 쪘네, 머리도 염색을 안 해서 할머니네, 그런 소리를 제 앞에서 버젓이 했어요. 저는 듣다 너무 듣기 싫어서 남편에게 시어머니를 마중해드리라고 하고 먼저 들어와 버렸습니다. 시어머니와 가족이 된 지도 꽤 됐는데 여전히 시어머니는 적응이 안 됩니다. 가만 보면 생각이라는 걸 안 하고 바로 입으로 말을 뱉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쩜 저렇게 다른 사람 생각을 안 하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날 이후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시어머니를 겪으면서 시어머니께 말로도 해보고 행동으로도 해봤지만 전혀 변할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냥 시어머니는 저와는 맞지 않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포기하기로 했죠. 사실 솔직하게 제게는 시어머니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을 했더니 정말 전쟁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이를 새벽부터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면 남편이 퇴근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갔죠.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을 하고 육아를 하느라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 집안에 작은 소란이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오랜만에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시아버지는 1년에 한 번 뵐까 말까였기 때문에 오랜만에 뵙는 거였어요. 시아버지도 오랜만에 올라오셨고 해서 가족들 다 같이 모여 시댁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오시고 나서부터 시어머니께서 평소와는 뭔가 다르셨습니다. 결혼식 때랑 평소에도 시부모님이 함께 있는 걸 아주 잠깐 봐서 몰랐는데 그날 보니 두 분 사이가 뭔가 미묘하게 어색하더라고요. 시어머니처럼 그 말 많은 분이 말도 없고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느라 도통 나오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아들을 재워놓고 주방에 가서 시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시어머니께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는 내내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일절 말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만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흘깃거릴 뿐이었어요. 그런데 잠시 뒤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거실에서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방에서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더니 시아버지에게 달려들어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게 뭐야? 통장에 있던 돈, 또 어디 갔어? 설마 이번에도 그녀한테 다 갖다 준 거야? 내가 한 번만 더 그녀한테 돈 갖다 바치면 죽여버린다고 했어, 안 했어? 시어머니의 격앙된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집이 떠내려가는 줄 알았어요. 그 소리에 자고 있던 아들마저 깨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준호 엄마. 아이고, 우리 손주 놀랐잖아. 무섭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죽이긴 누굴 죽이겠다고 그래. 나 돈 있어. 당신 줄 돈 있다니까.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몰라 고무장갑을 낀 채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가방을 싸던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를 말렸어요. 엄마, 아빠 그 여자랑 끝냈다고 분명히 그랬잖아. 왜 괜히 또 의심을 하고 그래? 아빠 통장에 돈 그 아줌마 주려고 뺀 거 아니지? 빨리 아니라고 말해. 당연하지. 사업하는 사람이. 돈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기도 하는 거지. 뭘 그래. 나 그 여자 이제 다시는 안 만난다. 진짜야. 상황이 뭔가 이상해서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은 갑자기 부랴부랴 아들을 안고 짐을 챙기더니 저에게 빨리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귓속말을 하고 빨리 집에 가자며 시댁에서 나왔어요. 집에 오는 길에 남편에게 들으니 몇 년 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이에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때가 저와 남편이 결혼하기 얼마 전이었는데 시아버지께서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들킨 거예요. 그것도 일 때문에 현장에 숙소를 얻어 지낸다고 거짓말을 하고 무려 5년 넘게 집을 왔다 갔다 하며 상간녀와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건설업을 하세요. 현장 일이 한번 시작하면 몇 개월 동안 지방에 머무는 일도 많고 섬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 보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떨어져 사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더군다나 시아버지께서는 사업을 하시다 보니 버는 돈도 일정하지 않고 돈이 들어갈 일도 많으니 시어머니는 한 번도 시아버지께 얼마를 버는지 물어본 적도 없답니다. 생활비만 꼬박꼬박 주면 잔소리를 한 번 안 했대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저와 남편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목돈이 들어갈 일이 많으니 시어머니께서 은행에 왔다 갔다 하시다가 시아버지 통장에서 이상한 걸 보신 거예요. 매달 일정한 금액이 웬 여자에게 출금되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직원이겠거니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금액이 너무 커서 이상하다 싶으셨던 거죠. 여자의 촉이라는 게 무시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 시아버지가 잠들었을 때 핸드폰을 뒤져서 통장에 찍힌 이름과 같은 이름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전화번호부에 떡하니 그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통화 목록에도 수시로 통화한 내역이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곧바로 시아버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늦은 시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답니다. 그러고는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었죠. 어머, 자기야, 마누라랑 있으면서 이 시간에 어떻게 전화했어? 내가 벌써 보고 싶어. 시어머니는 순간 뒤통수가 얼얼할 정도로 충격을 받아 그대로 안방으로 달려가 아무것도 모르고 쿨쿨 자는 시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쳤답니다. 이 여편 내가 미쳤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친 건 너지, 이 새끼야. 너 늙어서 네 주제에 바람을 피워? 그날 일로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이혼까지 당할 뻔했대요. 당연한 일이죠. 자그만치 5년 넘게 시어머니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으니까요. 바람 피운 상간녀는 시아버지가 일 때문에 지방의 어떤 섬에 들어갔다가 그 섬에서 만난 여자랍니다. 화가 난 시어머니는 상간녀를 고소하겠다고 저희 남편까지 데리고 섬에 가서 여자 머리끄덩이를 다 뽑아놨대요. 거기다가 알고 보니 상간녀는 시아버지보다 20살이나 어린 지명 수배자였답니다. 경상도 어디에 다방을 하면서 동네 남자란 남자를 다 꼬셔서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사기를 쳐서 수술비에 병원비까지 다 갈취를 하고 나르는 수법으로 지방 여기저기를 돌았대요. 일부러 시골의 순진한 아저씨들한테 사기를 친 거죠. 고소를 당해 지명 수배자가 되자 섬에 숨어 있다가 우리 시아버지를 만나게 된 겁니다. 시아버지한테서 돈 냄새가 좀 나니 찰싹부터 생활비를 받으면서 편하게 여우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시아버지도 그때까지 지명수배가 걸린 여자라는 걸 몰랐나 봐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야 본인이 꽃뱀한테 걸렸다는 걸 알고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집에 돌아오신 거죠. 사실 시어머니는 배신감에 이혼하고 싶으셨다는데 이래저래 이혼을 못 하셨대요. 남편과 제 결혼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남편까지 시아버지를 한 번만 봐달라고 했답니다. 아버지도 불쌍하잖아. 평생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평생 지방 돌아다니면서 숙소 생활하면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지. 딱 한 번 실수한 거니까 우리가 한 번만 봐줍시다. 아마 시어머니에게 딸이 있었다면 딸은 시어머니에게 이혼하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남편은 시아버지와 같은 남자라 그런지 시아버지를 한번 용서해 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혼까지 않고 지금까지 사신 거였어요. 아무리 한 번 넘어가 주겠다고 했어도 5년이나 속고 살았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셨겠어요. 그러니 시아버지 얼굴만 보면 화가 나고 자꾸만 의심을 하게 된 거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집에 올 때마다 핸드폰이며 통장을 확인한답니다. 시아버지도 본인이 지은 죄가 있으니 순순히 다 보여주시고요. 제 생각엔 한 번 걸리기도 했고 두 분은 항상 떨어져 지내시니 시아버지가 얼마나 철저히 숨기겠나 싶은데 시어머니도 그래도 확인하고 싶으신가 봐요. 부부 사이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도 시어머니가 안쓰럽긴 했어요. 평생 남편하고 아들만 보고 살았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 배신을 당했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하시는 만행들까지 제가 다 받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시어머니가 툭 하면 자기 멋대로 떠들어대는 막말까지 가만히 들어주고 있을 수는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둘째를 낳고 전보다 더 바빠졌습니다. 애 둘을 키우는 동안 육아휴직만으로 버티며 간신히 회사 생활을 유지해 갔어요. 워킹맘으로 살면서 몇 개월에 한 번씩 항상 위기가 찾아왔지만 전 나름대로 잘 버텨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에게 또 다른 시련이 펼쳐진 겁니다. 큰아이가 학교에 들어갔는데 방학이라는 아주 큰 산이 있더군요. 더는 쓸 육아휴직도 없고 휴가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많이 안 좋으신 상태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는 맡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말 많은 시어머니에게 애를 맡겼다가는 제가 도저히 제정신으로 못 살지 싶었어요. 그러던 중 불행인지 다행인지 남편이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때 한참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라 이래저래 생각이 많았는데 남편이 제게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아이 방학 한 달 동안 본인이 아이들 잘 돌보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겠다고요. 저는 그래도 남한테 아기를 맡기는 것보다야 부모가 보는 게 낫지 싶어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아이를 보면 저도 나가서 일하는데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아서요. 본의 아니게 남편이 전업주부가 됐지만 그래도 막상 남편이 집에 있으니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저나 남편이나 둘 다 일할 때는 애가 열만 나도 전날부터 전전긍긍했어요. 열이 나면 학교도 못 가고 유치원도 못 가니까요. 가까운 곳에 시어머니가 사시니 방법이 없을 때는 한 번씩 애들을 맡기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가 하시는 잔소리를 들어야 하니 그것 또한 고욕이었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하나만 보면 열을 안다고 하는 거다. 너는 남편 밥도 안 챙기더니만 그 애들도 매일 굶기니? 어쩜 애들이 둘 다 뼈밖에 없어. 애들이 저를 닮아서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어머님이 모르셔서 그러는데 요즘은 그런 게 좋은 체질이에요. 애들 아빠처럼 먹는 대로 배 나오면 그게 더 문제죠. 기껏 하루 종일 애들 봐줬더니만 말하는 꼬락서니하고는 내가 애들이 아무리 예뻐도 너만 보면 천불이 나서 봐주고 싶지도 않어. 저라고 뭐 어머니께 애 맡기고 싶은 줄 아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또 같은 상황이 생기면 시어머니 말고는 부탁할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이번 방학은 남편이 집에 있어서 편하게 회사 생활을 했어요. 저는 회사 눈치 안 보고 야근도 하고 회식에도 빠지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집에 있고 나서는 부부 사이도 전부 다 좋아졌습니다. 아이들 일로 부딪힐 일이 없으니 싸울 일이 없었어요. 저도 집에서 아이 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다 보니 자연스레 남편을 배려하게 됐고 남편도 본인이 꼭 돈을 벌지 못하니 제 눈치를 보느라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꼭 연애할 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오랜만에 일찍 퇴근하고 들어와서 남편하고 저녁을 먹었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 보니 평일엔 거의 남편과 저녁을 먹지 못하는데
오랜만이었죠. 저는 하루 종일 애들을 보느라 고생한 남편을 대신해서 설거지를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본인이 하겠다고 얼른 씻고 애들이나 재워달라고 하더라고요. 매일 애들을 재우는 게 너무 힘들다고요. 저는 남편 말대로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얼른 씻고 애들을 재우려고요. 그런데 한참 욕실에서 씻고 있는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오신 것 같더군요. 저는 바로 수건으로 몸을 닦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님이 오셨길래 어머니 오셨냐고 인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소리부터 질렀어요. 애미, 네가 이제 하다하다가 감히 우리 집 3대 독자한테 설거지를 시키고 너는 세상 편하게 샤워를 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같이 사는데 내가 할 수도 있지. 밖에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해온 가장을 이렇게 부려먹어야 속이 시원하냐?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우리 아들은 귀하게 자라서 이런 거 할 줄 모른다고. 시어머니는 당시 우리 집 상황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사실 일부러 말 안 했습니다. 어차피 방학 때 딱 한 달이기도 했고 시어머니께 말해봐야 좋은 소리 못 들을 게 뻔한데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때 남편이 비장한 얼굴로 시어머니에게 사실대로 얘기를 하더군요. 엄마가 이럴까봐 말 못했는데 나 지금 일 그만두고 집에서 애들 보고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집안 일도 내가 해야지. 흥분한 시어머니를 남편이 말리면서 결국 일을 그만두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 말에 눈이 동그래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게 달려들었어요. 그러고는 짝소리가 나게 제 뺨을 3개 쳤습니다. 네가 아주 오냐오냐 봐줬더니만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네가 감히 내 아들을 설거지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뭐 회사를 그만두고 집구석에서 애를 보게 해?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남편이 말릴 새도 없었어요. 엄마 미쳤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래, 네 엄마 미쳤다. 내가 지금 네 아빠랑 산 게 다 누구 때문인데. 아들, 너 하나 보고 꾹 참고 산 건데. 잘난 내 아들이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애나 보고 있는 꼴을 나더러 보라는 거야? 제 뺨을 내려친 것도 모자라서 시어머니는 저를 날카로워진 눈빛으로 쏘아보더니 한 번 더 때리려는 듯 저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고 섰어요. 엄마, 그만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이래요? 애들 엄마 없으면 나 벌써 쇠고랑 쳤어. 뭐야? 아이, 쇠고랑이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어머님, 제 앞에서 이제 소리 좀 그만 지르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제 뺨 내리친 거 사과하세요. 아니면 저 이 자리에서 어머님 아들이랑 이혼할 거예요. 얼씨구, 그래 잘 됐다. 안 그래도 나 너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 김에 애들 두고 너 나가. 너 아니어도 내 아들 좋다는 여자 줄 섰어. 아, 그래요? 근데 어쩌죠? 어머님 그 잘난 아들이 저모르게 도박에 3억이나 날린 것도 모자라서 회사 돈까지 손대다가 걸려서 잘린 거예요. 회사 대표가 고소하겠다는 걸 제가 간신히 막았다고요.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해 아주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제발 그만 좀 해요. 내가 실수로 도박을 좀 했는데 애들 엄마가 내 빚 다 갚아줬어. 나 앞으로 우리 애들 엄마가 하는 말만 듣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서 살 거니까 엄마는 제발 나한테 신경 좀 꺼. 남편이 저 모르게 도박을 하고 회사 돈까지 손댔다고 했을 때 바로 이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아이들도 있는데 한 번만 믿어달라고 사정사정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사실 반신반의했는데 회사 그만두고 나서 집에서 애들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신 차렸나 싶어서 한 번 더 믿고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 다 동원해서 남편 회사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사실 법원에서 일해요. 사무장으로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검사님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받았죠. 그래서 변호사와 남편 회사 사장님을 만나 남편이 날려먹은 돈을 갚는 걸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됐어요. 그리고 남편이 진 빚은 남편 말대로 제가 다 갚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남겨주신 시골에 땅이 조금 있었는데 그것까지 팔았죠. 급하게 파는 바람에 제값도 못 받고 팔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무리 미워도 애들 아빠를 교도소에 가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제가 그렇게까지 했으니 남편은 저에게 깨갱하고 납작 엎드려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용서하려고 했다가도 저에게 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을 보고 나니 마음이 차갑게 식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남편에게 다가서더니 남편의 등이며 머리를 갈겼어요. 이 자식아, 자식이 둘이나 있는 자식이 감히 도박에 손을 대? 아이고, 한심한 자식 같으니라고, 어이구, 내가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때문에 속 썩고 사는 본인을 보고도 정신 못 차렸냐며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제게 다가와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애미야, 내가 너 볼 낯이 없다. 내 아들놈 때문에 네가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본인도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을 해봐서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시어머니에게 사과도 받았고 남편도 여전히 아이들에게 잘하고 집안일도 척척 잘해가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애들 생각해서 어영부영 남편을 용서하고 살고 있긴 하지만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서요. 남편은 도박에 미쳐서 있는 돈까지 다 날리고 남의 돈까지 손을 댄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제게 손찌검까지 했고요. 그런 남편과 시댁을 믿고 사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제가 이대로 사는 게 맞을까요? 요즘 같아서는 애들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직 제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이제 막 결혼한 지 1년 된 따끈따끈한 30대 새신랑입니다. 저는 사실 비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 생각이 없는 편이었어요. 주변에 결혼한 사람 누구를 봐도 좋아 보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때까지 제가 인자를 만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제 앞에도 운명의 여인이 나타나니 마음이 변하더군요. 제 운명의 여인은 바로 요가 선생님이었어요. 30이 넘을 때까지 취미 생활이라고는 없었던 저였는데 주변 친한 동료들을 보니 골프를 치거나 산에 축구 동아리 같은 걸 하기도 하길래 저도 뭔가 시작해 볼까 싶어 평소 관심이 있었던 요가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몸도 몸이었지만 정신적으로도 좀 쉬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정말 잘 오셨네요. 요가가 몸에도 너무 좋지만 사실 정서적인 면에서도 무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하겠다고 간 요가 학원에서 만난 선생님은 너무나도 제 스타일이었어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줄 알았습니다. 외모도 무슨 그림 속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우아하게 생긴 것도 모자라서 성격도 워낙 차분하고 조용조용 하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워낙 시끄러운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보통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축구, 야구 이런 것들도 별로 좋아하질 않았죠. 특히나 경쟁이니 싸움이니 이런 건 아주 질색할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요가 선생님에게 하자 선생님도 굉장히 공감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싸우는 걸 너무 싫어해서 웬만한 건 화를 속으로 삼키는 편이에요. 차라리 참는 게 낫지 싸우는 건 더 싫더라고요. 너무 속으로 참기만 하셔서 매일 요가를 하시는 거였군요. 저는 농담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사실 선생님 말에 많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전에 만나던 여자친구가 제게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싸워서라도 해결해야 하는데 항상 싸우기 싫다는 이유로 상황을 회피하기만 한다면서 화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결국 헤어지기도 했고요.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가 참 재미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어딘가에는 저와 비슷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나마 기대하며 살고 있었는데 딱 요가 선생님이 그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와 아주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라는 느낌이 처음부터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요가 선생님의 관계를 발전시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저와 수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쉽게도 선생님께서 학원을 그만두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사실 저도 그전까지는 그냥 선생님에게 호감 정도 있었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다음 주부터는 선생님을 뵐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그만두신다면서요. 저는 다른 분 말고 계속 선생님께 배우고 싶어요. 혹시 다른 학원으로 옮기시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 사실은 제가 강사로만 일한 지 좀 오래돼서 얼마 전부터 따로 학원을 내려고 준비 중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새로 오픈하는 학원은 거리가 좀 멀어서 회원님은 다니시기에는 힘드실 거예요. 역시나 조용조용하고 차분한 성격답게 선생님은 애둘러 좋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기존 회원을 뺏어가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니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저는 멀어도 꼭 선생님께 배우고 싶다고 한 번 더 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개인 연락처를 받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죠. 새로 학원을 오픈하면 꼭 연락 달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여러 번의 연애 실패로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도 결혼 생각은 없다, 혼자 살 거라는 말을 매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도 이런 뜨거운 감정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했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요가 선생님에게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워낙 수줍음이 많은 편이라 만나자는 식의 적극적인 표현은 하지 못했지만 가끔 안부를 묻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신기하게도 선생님께 먼저 연락이 왔어요. 새로 오픈한 요가 학원이 이제 좀 정리가 됐다면서 시간 괜찮으실 때 한번 놀러 오라고요. 저는 더는 주저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 바로 예쁜 화분을 사서 학원으로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간 김에 요가 학원까지 새로 등록을 했죠. 사랑의 힘이란 정말 대단했습니다. 차로도 1시간이 넘는 거리였는데 저는 일주일에 2번씩 반년을 넘게 다녔어요. 감기에 걸린 날도 폭설주의보가 내린 날도 빠지지 않고 요가를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선생님도 제 마음을 모를 리 없었죠. 그래도 그런 제 간절한 마음이 통하긴 통했나 봅니다. 저는 결국 사랑의 결실을 맺었으니까요. 제 고백을 받아준 요가 선생님과 연애를 1년 정도 하다가 작년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모든 것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연애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어요. 어떤 연인이든 무조건 싸우게 된다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한 번도 싸우질 않았죠. 저희에겐 전혀 싸울 이유가 없었거든요. 거기다가 저희 부모님은 제 여자친구를 보시자마자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늦게까지 장가도 안 가고 매일 집에만 처박혀 있으니 절대 결혼을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디서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데리고 왔냐면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형수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라는 점에서 가장 좋아하셨습니다. 네 형수랑은 아주 다르게 보여서 다행이다. 알지? 너희 형수 같은 여자만 아니면 엄마 아빠 무조건 찬성인 거. 알지. 나도 형수 같은 여자는 트럭으로 가져다 줘도 절대 싫어. 너희 형도 애만 아니었으면 어디에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애랑 결혼을 했겠니? 아주 내가 네 형만 생각하면 아까워 죽겠다니까. 제게 형이 하나 있었는데 형은 일찍 결혼해서 벌써 조카가 중학생이에요. 사실 눈치채셨겠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형수를 처음부터 예뻐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연애할 때도 반대했죠. 형과 형수 그리고 저까지 해서 셋은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살아서 고등학교까지 같이 나왔거든요. 당시에 저희 부모님이 동네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형수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밤 늦게까지 어울려 다니며 욕도 하고 담배도 피우고 다니는 걸 보셨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형과 형수가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얼마나 놀라셨는지 몰라요. 사실 형하고 형수는 전혀 접점이 없었거든요. 형은 동네에서도 유명한 수재였고 형수는 날라리도 그런 날라리가 없었습니다. 형은 당시에 4년제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었고 형수는 고졸에 직업도 없이 매일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런 기준만 가지고 형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형수는 같은 동네 사람이라면 다 알 만큼 학창 시절 내내 유명한 문제아였거든요. 저와 부모님은 형이 도대체 형수의 어디가 좋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만나다 당연히 헤어질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어른이 돼서 철이 든다고 해도 학교 다닐 때 버릇이 어디 가겠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건 웬걸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둘이 헤어지길 바라고 있던 마당에 글쎄 형수가 형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둘이 함께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지금까지도 그날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형은 자신이 저지른 지신이 책임을 지겠다면서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결혼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형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오빠가 같이 오자고 해서 오긴 왔는데 사실 전 오빠랑 애 낳고 결혼하고 살겠다고 온 건 아니에요. 전 아이 낳고 싶지 않아요. 아니, 임신한 애가 애를 낳고 싶지 않다고 하면 어떡해. 물론 무섭겠지만 우리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 테니까 아줌마 도움 필요 없어요. 어쨌든 오빠 아이니까 수술할 돈만 좀 주세요. 저 이 아이 못 낳아요. 저도 그날 일만 생각하면 몸에 소름이 다 돋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뭘 모른다고 해도 어떻게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린 나이에도 저희 형도 공부만 잘했지 머리가 진짜 나쁘거나 어딘가 좀 모자란 사람인가 보다 싶었어요. 그런 소리까지 듣고서도 형수랑 결혼하겠다고 마구 조르더라고요. 엄마, 얘가 지금은 너무 무서워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우리 결혼만 시켜주시면 저희가 보란 듯이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오빠, 난 애 못 키운다니까? 아, 그냥 수술할 거야. 너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내가 키울게. 그러니까 너는 애만 낳아줘. 형은 도대체 저런 답 없는 날라리가 뭐가 좋아서 저러는 걸까 싶을 만큼 멍청해 보였습니다. 어디 만날 여자가 없어서 저런 애랑 결혼하겠다는 건지 어린 마음에도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나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핏줄을 배에 품고 있다는데 부모님도 더는 외면할 수 없었죠. 결국은 둘이 결혼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에 너무 어릴 때 결혼까지 해서 그런지 형과 형수는 사실 부부 사이라기보다는 친구 사이에 가까워 보였어요. 형이 결혼 초반에는 조카를 낳고 우리 집에서 부모님과 저와 함께 3, 4년 정도 같이 살았었는데 어른들이 계시건 말건 어디서나 서로 말도 함부로 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거든요. 애 재워놓고 나갈 거 있으면 말을 하고 나가야지. 애 혼자 두고 나갔다 오는 엄마가 어딨어? 집구석에 있으면서 애가 울면 네가 바로 가서 보면 될 거 아니야. 잠깐 슈퍼 갔다 온 걸 가지고 내가 너한테 잔소리까지 들어야겠어? 거기다가 당시에는 형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창 하고 있었던 때라 직업도 없는 상태여서 그런지 하루 종일 둘이 집에 붙어 시도 때도 없이 싸우더라고요. 그때 형과 형수가 싸우는 걸 하도 봐서 그런지 저는 결혼 생각이 아예 없을 정도였습니다. 결혼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해 보였어요. 사실 그렇게 보면 형수 입장에는 어린 나이에 갑자기 아이도 생기고 결혼까지 하게 돼서 혼란스럽기도 했겠죠. 사실 팔자에도 없는 시집살이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고는 해도 형수의 행동은 가끔 보는 제가 보기에도 사실 도가 지나쳤어요. 형과는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였으니 물론 친구처럼 지낼 수는 있다고 해도 어른들 앞에서도 형을 무슨 동네 친구처럼 함부로 대했습니다. 야, 내가 애 젖병 닦으면 무조건 소독기에 넣어 놓으라고 했지. 아, 왜 맨날 멍청하게 까먹는데? 그런 머리를 언제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겠냐? 너는 시부모님 앞에서 남편한테 야가 뭐니 야가. 그리고 우리 아들이 멍청하긴 뭐가 멍청해. 너는 고졸이어도 우리 아들은 대학도 명분대에다가 엄연히 7급 공무원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보다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왜 애 젖병도 하나 제대로 닦지를 못하는 걸까요? 얘가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는 공부하는 애한테 왜 자꾸 젖병을 닦으라고 시켜? 그렇게 답답하면 네가 하면 되잖아. 어머님,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애만 낳아주면 애는 저 인간이 알아서 키워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결혼해준 건데 벌써 잊으셨나 봐요? 형수, 아무리 우리가 어릴 때부터 봐온 사이라고 해도 우리 엄마한테까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말은 좀 가려서 해요. 넌 빠져. 어디 어른들 얘기하는데 장가도 안 간 게 끼어들고 있어. 사실 저도 형수를 형수라고 부르기 싫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라며 저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며 부르다가 이제와 저한테 도련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면서 부모님 앞에서도 저를 야, 너라고 불렀죠. 뭐 사실 이상할 것도 없었습니다. 본인 남편한테도 야, 너 하며 멋대로 부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조카가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까지 꼬박 3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때는 정말 하루도 집이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물론 형이랑 형수도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고 몸도 마음도 힘든데 살기도 힘들었을 테니 더 그랬겠지만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리고 저도 형수 때문에 힘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여름이면 덥다고 배꼽이 훤히 보이는 나시티에 속옷처럼 생긴 짧은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기 일쑤여서 저나 아버지는 도대체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주방이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거실에는 형수와 형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화가 나셨는지 얼굴이 빨개지셔서는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계셨죠. 알고 보니 또 형수 때문이더라고요. 형수가 사고를 쳐도 아주 대형 사고를 쳤더라고요. 내가 너 평소에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어린 나이에 아이까지 낳고 시댁에 들어와서 사느라 고생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 예뻐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감히 내 아들 얼굴에 손을 대? 아버지의 말씀에 놀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형의 얼굴을 봤더니 글쎄 볼이 빨갛게 부어올라 눈가에는 멍까지 든 것 같았어요. 아버님, 저도 참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인간, 아니, 이 사람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온 것도 모자라서 자꾸만 제 속을 긁잖아요. 남편이 속상하면 친구들하고 술도 마시고 늦게 들어올 수 있지. 아니, 그렇다고 주방에 물건들까지 다 깨부수고 애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놔. 너 시부모랑 같이 살면서도 그렇게 생각이 없어서 도대체 어떻게 하니? 엄마, 내가 지금까지 쪽팔려서 말을 못했는데 글쎄 이거 처음 아니야. 엄마 며느리 완전 상습범이라니까. 어? 아니, 내 아들 얼굴에 손댄 게 처음이 아니라고. 너 정신 나갔니? 어디 지방 가장 얼굴에 손을 대? 어머니, 말은 바로 해야죠. 생활비도 한 푼 못 벌어오는데 가정은 무슨 가정이에요? 그런 주제에 시험은 떨어져 놓고 친구들하고 밤새 술 먹고 들어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는 너는 너도 애 엄마라는 애가 툭 하면 애 나한테 맡기고 친구들하고 나가서 술 진탕 먹고 취해 들어오는 게 어디 한두 번이야? 그런데 내 아들은 지금까지 몇 년을 공부하다가 시험 떨어져서 속상해서 한 번 그런 걸 가지고 네가 감히 이 난리를 펴. 어이구, 어이구, 내가 죽어야지. 집안 꼴 아주 잘 돌아간다. 형이 친구들하고 술을 좀 먹고 들어왔다고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에서 주방 집기들까지 몽땅 다 바닥에 던지고 싸운 것도 모자라서 형수는 형한테 집히는 대로 던지고 달려들어 머리통을 갈겼다네요. 눈 바로 옆에 시퍼런 멍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버지 말씀처럼 아주 집안 꼴이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지지고 볶고 살다가 형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해에 부모님은 곧바로 형과 형수를 내보냈어요. 집까지 사주면서 말이죠. 그래도 집에서 나가 새 식구끼리 살고 나서는 형수도 좀 마음의 안정을 찾았는지 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말에 따르면 형수가 디저트 카페를 해보고 싶다면서 얼마 전부터 베이킹 학원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학원에서 빵이며 쿠키도 자주 만드는지 가끔 가져다 주고 가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다 형수가 만든 거예요? 와, 형수 차려주는 밥도 한번 못 얻어 먹어봤는데 이렇게 근사한 걸 다 얻어먹네요. 아, 도련님은 왜 자꾸 옛날 얘기를 하고 그래요? 나도 이제는 명색이 7급 공무원 와이프에다가 애도 다 컸는데 좀 점잖아 보여야죠. 얼마 전 제 여자친구를 가족들에게 소개하는 자리에서 형수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철들어서 남편한테 손찌검하거나 물건 같은 것도 안 던지고 시부모님 앞에서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그런 몰상식한 짓은 안 한다고요. 저는 사실 형수 말이 믿기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조카도 대학생이니 형수도 조금은 변했겠지 싶었습니다. 제 여자친구와 식사 자리에서 만난 형수는 정말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옷차림도 많이 얌전해지고 저희 부모님도 잘 챙기려고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도련님은 매일 결혼 안 할 거라고 노래를 부르시길래 절대 안 하실 줄 알았더니 여자친구분이 이렇게 미인이셔서 홀딱 넘어가셨구나? 형수는 예전에 주방에서 남편한테 냄비며 접시며 마구 던져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우아한 모습에 사모님처럼 하고 앉아서 손윗동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나이까지 일만 하고 살아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도 형님이 결혼 선배시니까 많이 도와주세요. 그럼요. 저도 하루라도 빨리 동서가 생겼으면 했는데 우리 사이좋게 지내요. 사실 형수가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빨리 낳아 그렇지 나이는 많지 않았어요.
형과 저랑은 연년생이었고 형수가 저랑 동갑이었으니 제 여자친구보다 3살밖에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외모 자체가 세게 생겨서 그런지 나란히 앉아 있는데 제 여자친구보다 형수가 한 10살은 많아 보이더라고요. 같은 30대인데도 전혀 달라 보였죠. 그런데 역시나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은가 봅니다. 부모님 보시기에도 신기했는지 연신 제 여자친구를 칭찬하더라고요. 요가 선생님이라 그런가 관리를 얼마나 잘했으면 그렇게 얼굴이며 목이며 주름이 하나도 없어. 20대라고 해도 믿겠어. 그러게요. 여보, 자기도 요가 한번 해봐. 요즘 가게 하면서 매일 케이크에 마카롱에 단 거만 먹어서 살쪘다고 엄청 스트레스 받아 했었잖아. 요가가 움직임이 크지 않은데 생각보다 몸매에 군살 많이 잡아주거든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학원에 놀러 오세요. 제가 상담도 해드리고 수업도 해드릴게요. 고마워요. 한번 놀러 갈게요. 제가 아는 형수라면 형이 살 얘기를 꺼내자마자 소리를 버럭 지르며 큰 소리를 낼 게 뻔했는데 확실히 형수가 변하긴 했나 봅니다. 최근에 시작한 디저트 가게가 장사가 잘 돼서 기분이 좋은 건지 아니면 손님들 상대하고 하면서 철이 좀 들기는 들었는지 웬일로 차분하게 표정 관리도 할 줄 알더라고요. 하긴 형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진작 그랬어야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와 여자친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을 올린 바로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말 그대로 꽃길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아침마다 눈을 뜨면 아내가 제 옆에 있다는 게 가슴이 벅차오를 만큼 좋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와 아내도 결혼한 지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 1주년 기념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아내에게 좀 힘든 일이 있었더라고요. 얼마 전에 아내가 2달이 넘도록 생리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바로 임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임신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임신이 아니라는 사실에 실망한 것 같기는 하지만 저는 임신보다도 오히려 아내의 건강이 더 걱정됐어요. 임신이 아닌데 생리를 하지 않는다는 건 아무래도 아내 몸에 이상이 생겼을지도 모르는 일이니 저는 바로 병원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하더군요. 지금으로 봐서는 조기 폐경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혹시 최근에 크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도 있으세요? 만약 스트레스 때문이면 일시적인 걸 수도 있으니 오늘 생리 유도 주사 맞으시고 몇 주 경과를 좀 더 지켜보기로 하죠. 산부인과에서 아내는 조기 폐경일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로 폐경이 빠르다고 하는데 혹시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많이 쓰였어요. 그러고 보니 최근에 아내가 베란다에 혼자 멍하니 앉아 있을 때도 있었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이는 날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다녀온 이후 아내는 컨디션이 더 나빠 보였습니다. 얼굴도 창백하니 아파 보이기까지 했죠. 어떡해? 나 이러다 정말 폐경이면 어떡하지? 당신 닮은 아이도 하나 못 낳아보고 정말 여자로서의 내 인생이 끝나는 거야?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여잔데 여자로서의 인생이 끝나긴 왜 끝나? 사실 저는 결혼 생각만 없었던 게 아니라 아이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내에게도 생기면 당연히 낳겠지만 만약 생기지 않아도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게 말은 안 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이를 원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아내가 걱정돼서 최근에 힘든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서 그냥 학원 일이 좀 힘들어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 얘기대로 일시적인 걸 수 있으니 함께 운동도 하고 일도 조금 쉬어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계획한 대로 결혼 1주년 여행을 아내와 떠났습니다. 신혼여행 이후 처음 가는 여행이라 저도 설레더군요. 이번 여행은 무조건 쉬고 오자 싶어 온천으로 여행을 갔죠. 생각해보니 결혼하고 1년 동안 바쁘게 일만 하고 지내느라 둘 다 제대로 쉰 적도 없더라고요. 오래오래 둘이 행복하게 살려면 이제부터라도 몸 관리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지에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즐겁게 구경도 하고 맛있는 저녁까지 먹고 들어와서 제가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글쎄 아내가 갑자기 울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내에게 달려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바닥에 주저앉아 어깨까지 들썩이며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내가 한다는 말에 저는 너무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더는 못 버티겠어.
이혼해줘. 저는 분명 제가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행까지 와서 하루 종일 즐겁게 보내다 왔는데 뜬금없이 이혼이라뇨. 아무리 이제 결혼한 지 1년밖에 되진 않았다지만 저희 부부처럼 금슬 좋은 부부는 어디에도 흔치 않을 거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우리 부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왜 이렇게 늦게 만났을까 후회가 될 만큼 하루라도 빨리 만났으면 좋았겠다 싶을 만큼 저는 아내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내도 자주 제게 그렇게 말하고는 했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보, 설마 병원 다녀온 것 때문에 그래? 난 정말 상관없어. 알잖아. 난 평생 당신만 내 옆에 있어주면 된다니까. 제 말에도 아내는 말없이 계속 울기만 했어요. 저는 정말이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아내에게 제가 모르는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이도 아니면 당신 나 때문에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아니면 이제 내가 싫어진 거야? 그런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 때문도 당신 때문도 절대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는 거야? 사람 속 터지게 이럴 거야. 당신이 어디 별거 아닌 일 가지고 이혼 얘기까지 꺼낼 사람이 아니잖아. 왜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인데? 사실은 당신 형수 때문에 그래요. 형님이 이상해도 너무 이상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상한 소리로 겁을 주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점점 갈수록 심해지더니 이제는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서 절 때리기까지 하더라고요. 순간 저는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두드려 맞은 것처럼 머리가 다 띵하더군요. 너무 당황해서 순간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제야 무슨 일인지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처음부터 형수가 아내에게 이상하게 굴기는 했다네요. 그런데 굳이 말로 설명하기에는 별거 아닌 일이라 아내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답니다. 처음 부모님과 형 부부에게 제 아내를 소개했던 식당에서 부모님과 형이 제 아내 외모에 대해 칭찬을 하셨어요. 형수는 그 자리에서는 분명 별말 안 하고 지나갔었는데 글쎄 아내가 화장실에 가는데 굳이 따라왔다더라고요. 그러고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사람을 민망하게 했답니다. 수술은 어디서 했어요? 눈은 티가 많이 나서 알겠는데 코는 긴가민가한 게 혹시 주사 맞은 거예요? 아, 그래 보여요? 아닌데 저 성형수술은 하나도 안 했어요. 아, 그럼 뭐 보톡스만 맞았어요? 아님 필러? 그것도 아니면 그냥 원래 얼굴이 좀 인조인간 같이 생긴 스타일인가? 네? 인조인간이요? 뭐야? 기분 나빠요? 오, 완전 무섭다. 아까 우리 시부모님이랑 도련님 앞에서는 되게 착한 척하더니 바로 정색하네. 우리 예비 동서 은근 성깔 있는 게 딱 내 스타일이네. 아내는 워낙 오랫동안 요가 학원에서 일하면서 별의별 회원들을 다 만나다 보니 여자들의 묘한 신경전 같은 거에도 익숙하답니다. 그런데 형수와의 대화와 첫인상은 어딘가 좀 기분이 좋지 않았대요. 뭔가 자신이 손윗동서로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기싸움을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원래 사람이 좀 자기 멋대로인 사람 같았대요.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말이죠. 어쨌든 그날은 처음 만난 자리였고 어른들도 계셨으니 아내도 좋게 좋게 웃으며 넘어갔지만 진짜 시작은 결혼 직후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을 때부터였답니다. 저희가 여행에서 돌아온 날은 워낙 시간이 늦어서 신혼집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여행에서 사온 선물들을 들고 저희 부모님 댁에 들렸어요. 그런데 형이랑 형수는 저희가 그 전날 올 줄 알았는지 미리 부모님 댁에서 하루 잤나 보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요. 저희가 공항에 너무 늦게 도착해서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글쎄 그 일로 형수가 아내에게 온갖 짜증을 다 부렸답니다. 동서는 나이를 헛먹었나 봐. 아니면 주변에 결혼한 친구 없어? 동서랑 서방님 신혼여행에서 오는 날 우리랑 다 같이 밥 먹기로 했으면 시간을 잘 체크를 해서 미리 알려줬어야지. 내가 뻔히 시댁에 와 있는 거 알면서도 동서는 신혼여행 다녀와서 피곤하다고 집에 가서 자고 나는 어제 괜히 일찍부터 와서 기다리느라 시댁에서 잠까지 잤잖아. 죄송해요, 형님. 그쪽 날씨가 안 좋아서 비행기가 계속 연착됐어요. 저는 오빠가 부모님께 미리 연락했다고 하길래 당연히 알아서 한 줄 알았어요. 그 나이 먹을 때까지 그렇게 눈치가 없는데 도대체 학원은 어떻게 하는 거야? 앞으로 또 이렇게 눈치 없이 굴면 그때는 말로 안 끝나. 알았지?
그 당시만 해도 아내는 도대체 이 일이 그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싶으면서도 자신보다 결혼 선배인 형수가 얼마나 시댁에 있고 싶지 않았으면 그렇게까지 화가 났을까 싶어 이해하고 넘어갔답니다. 제 아내이긴 하지만 정말 답답하리 많지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때라도 저에게 말을 했어야지 왜 말을 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라도 알았으면 제가 형수를 가만두지 않았을 거라고요. 결혼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처음부터 동서지간끼리 사이가 안 좋으면 어른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저는 어떻게든 자기네 식구들이랑 빨리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싶었다고요. 저야 사실 오랫동안 결혼 생각이 없었던 거지만 아내는 저와 달랐어요. 늦게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거든요. 아내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처음 요가 학원에 취직했을 당시에 아버지께서 파킨스병에 걸리셔서 거동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10년을 꼬박 병간호와 일을 병행하면서 지낸 것이었죠. 그러다 아버지께서 결국 돌아가시고 아내가 혼자 되었을 때 저를 만났던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는 제가 더 운명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워낙 수줍음이 많은 성격인데도 학원을 새로 오픈했을 때 용기를 내어 제게 연락을 했던 것이랍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면 만날수록 모든 면이 다 좋아서 마치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이 아닐까 싶었대요.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 보니 언제나 가족들의 정이 고팠대요. 그래서인지 저와 결혼하기 전에도 저희 부모님을 친부모님처럼 따르고 잘 지내고 싶다고 항상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새로 만든 가족을 망치고 싶지 않았답니다. 웬만하면 어떻게든 자신이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아보려고 했는데 더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죠. 아무리 그래도 참을 게 따로 있지. 내가 우리 형수 아는데 절대 그 정도 가지고 끝낼 사람이 아니야. 그러고 보니 신혼여행에 다녀온 이후에도 그렇고 아내가 형수만 보면 기분이 많이 가라앉아 있기는 했어요. 아내와 워낙 평소에도 말이 없고 차분하다 보니 티를 내지 않아 조금 피곤한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크게 신경 쓰지 못했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이상했던 날이 한두 번은 아니더라고요. 아내의 말에 따르면 그런 일은 만날 때마다 비일비재했답니다. 그런데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더는 못 참겠답니다. 자신도 할 만큼 했다고요. 이제는 정신 상태가 의심스러운 만큼 천성 자체가 아주 저질스러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네요. 바로 얼마 전의 일이랍니다. 그날은 조카 생일이었어요. 조카 생일이면 원래도 가족들끼리 형수네 집에 모여 식사하곤 하는데 그날은 형수가 운영하는 디저트 카페에서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제가 회사 일이 바빠서 참석하지 못했어요. 저는 제가 가질 못하니 아내에게도 선물만 보내고 가지 말라고 했죠. 다음에 같이 가자고요. 그런데 아내는 하나밖에 없는 조카 생일이고 결혼하고 나서 처음 있는 가족 행사인데 가서 꼭 챙겨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형수가 하는 디저트 가게에도 한 번도 못 가봤다면서 한 번 가보고 싶다고요. 그리고 조카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면서 생일 선물을 신중하게 고르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고마웠습니다.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살뜰하게 챙기지 못하는 우리 집 일까지 항상 마음 써주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또 일이 벌어졌다는군요. 다른 가족들이 오기 전에 아내는 먼저 도와줄 게 있을까 싶어서 요가 학원까지 일찌감치 문을 닫고 형수네 가게로 갔답니다. 그런데 마침 학원에 가기 전에 잠깐 가게에 온 조카가 형수를 도와주고 있었대요. 가게에서 파는 케이크며 마카롱도 예쁘게 진열하고 손님 접대도 잘하고 설거지까지 돕고 있는 모습이 너무 기특했다네요. 그래서 조카가 학교에 가고 나서 아내는 형수의 설거지를 도와주며 칭찬을 했대요. 형님 닮아서 손이 야물고 일도 너무 잘하네요. 나중에 가게 물려줘도 되겠어요. 동서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 닮으면 안 되지. 나 닮아봐야 좋을 게 뭐 있어. 안 그래도 요즘 남친 생겼다고 공부도 안 하고 놀러만 다녀서 신경 쓰여 죽겠는데. 아, 왜 재수없게 쓸데없는 소리를 해? 아니, 요즘 세상에 뭐 어때요? 연애 많이 하면 좋죠. 형님도 일찍 결혼하셔서 얼마나 좋아요. 일찌감치 저렇게 예쁜 딸 다 키워놓고 친구 같고. 저는 사실 일찍 결혼도 하고 애도 많이 낳고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틀렸죠, 뭐. 그래서 형님 너무 부러워요. 동서는 보면 볼수록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인 거 알아?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짝.
그때였습니다. 글쎄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설거지를 하다 말고 그 손으로 바로 제 아내 뺨을 갈겼다네요. 실실 쪼개면서 사람 매기는 거, 그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너 지금 나더러 고졸에 사고 쳐서 애나 낳았다고 무시하는 거잖아. 내가 말했지. 내 딸은 나랑 다르다고. 왜 말귀를 못 알아먹어? 아내는 평소에도 자신에게 까칠하기만 한 영수와 조금이나마 가까워질 수 있을까 싶어 한 얘기였답니다. 정말 진심으로 말이죠. 아내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없이 커서 사실 엄마가 꼭 되고 싶었대요. 그래서 정말 형수가 부러웠대요. 딸과 친구처럼 지내는 모습이 말이죠. 그런데 형수가 그렇게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였죠. 너, 내가 말했지. 나 건드리면 말로 안 끝난다고. 너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면서 상대방 기분 잡치게 하는 거, 그거 맞을 짓이야. 알았어? 아내는 너무 놀라서 뺨을 부여잡고 있는데도 형수는 쉬지 않고 화를 냈답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요. 그러고 말도 도무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더랍니다. 그러고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잠시 후 도착한 저희 부모님이랑 형, 그리고 조카 앞에서는 형수가 언제 그랬냐는 듯 전혀 다른 사람처럼 굴었대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뒷정리를 할 때도 아내에게 다가와 겁까지 줬답니다. 앞으로 내 앞에서 아는 척 잘난 척만 했다 봐. 고무장갑 싸대기 정도로 안 끝날 테니까. 그리고 이 설거지는 동서가 다 하고 나와. 난 우리 딸내미 사진 찍어줘야 해서 바쁘니까. 그날 아내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혼자 울었대요. 그러고는 제가 왔을 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카 생일 파티를 잘 치르고 왔다며 형수가 준 쿠키까지 먹으라고 꺼내줬어요. 혼자 얼마나 놀라고 속상했을지를 생각하니 저 스스로에게마저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러고 보니 저도 하나 떠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명절에 저희 부모님 집에 갔을 때였어요. 그날 아내가 좀 이상하긴 했어요. 조카가 이번 학기 말 성적이 잘 나왔다고 자랑을 하길래 저와 부모님이 형수를 좀 놀렸거든요. 조카가 형수는 안 닮아 다행이라는 식의 농담이었죠. 사실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평소에도 가끔 하는 농담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형수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당황하는 게 저는 재밌어서 놀리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형수보다 아내가 더 발끈하더라고요. 여보, 형님 무한에게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요? 원래 아무리 예전부터 알던 사이라도 결혼하고 나면 자식들 앞에서 부모 학창 시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우리 원래 예전부터 자주 해서 몰랐네. 형수, 나는 그냥 농담이었는데 이제 하지 말까요? 아, 동서도 참. 아,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깝게 지내서 이런 건 그냥 농담이에요. 아무튼 동서는 진지하다니까. 그리고 서방님도 참 내가 공부는 좀 못했어도 졸업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죠. 아무튼 농담도 잘해. 당시엔 서로 웃으며 넘겼는데 지금 와 생각해보면 아내와 형수 사이엔 전혀 웃을 일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형수가 아내에게 또 괜한 꼬투리를 잡으려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고 보니 형수가 유독 예민하게 구는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예전에도 형수가 형과 싸울 때 보면 이유는 항상 같았어요. 형이 자신을 무시한다거나 저희 부모님이 형과 형수를 비교할 때마다 버럭하기는 했죠. 아무래도 자신이 학창 시절부터 아이를 낳을 때까지 했던 만행들이 있으니 자신도 버거웠겠죠. 자기 딴에는 철없을 때 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나 형, 부모님까지 형수의 지난 과거를 다 알고 있었으니 혹여나 조카가 알게 되기라도 할까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였겠죠. 그러고 보니 형수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도 조카가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이긴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보시기에도 좀 유난하다고 할 정도로 조카를 품에 끼고 살았거든요. 저는 한편으로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멋모를 때라고 해도 아이가 생겼을 때는 무섭고 귀찮다고 지우고 싶다면서 저희 부모님에게 수술 비용이나 달랄 땐 언제고 막상 낳고 나니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좋은 엄마인 척 굴더군요. 네, 뭐 그럴 때는 그럴 수 있다. 애써 이해했습니다. 자기 속으로 난 자식이니 당연한 거라고도 생각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달랐습니다. 감히 제 아내를 괴롭힌 것도 모자라 손까지 대다니요. 아내 혼자 1년 동안 끙끙대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미치고 팔짝 뛰겠더군요. 형수, 아니, 이 양아치 같은 년이 어울리지도 않게 케이크나 굽고 마카롱인지 뭔지 쪼물딱거리길래 이제는 정신 좀 차렸나 싶었더니 결국은 또 본색을 드러낸 것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 저희 앞에서는 숨기고 어디선가는 만행을 저지르며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제가 그 미친 X에 대해서라면 익히 잘 알고 있어서 진작부터 형이 사귄다고 할 때부터 말렸었습니다. 그년이 학창 시절에 어땠는지 알면 저희 부모님도 아무리 애가 생겼다고 해도 결혼조차 허락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둘 사이에 아이가 생겼으니 저는 형수의 과거에 대해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제 벌은 남 못 준다더니 아직도 그 나쁜 손버릇을 못 고친 거였어요. 버릇도 버릇이었지만 어디 감히 제 아내에게까지 그런 짓을 하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저는 곧바로 아내를 꼭 안아주며 제가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년을 아주 작살 내버리겠다고요. 물론 아내는 울며 불며 저를 말렸지만 이번 일은 제게 맡겨달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아내를 지키지 못한 것도 너무 화가 나는데 제대로 복수조차 하지 못하면 저는 앞으로 아내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미친년을 잡으려면 똑같이 미친 개가 돼야 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형네 집으로 향하며 여기저기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열심히 활동했던 싸이월드까지 접속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복수를 하려고 했냐고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복수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먼저 저는 배달 어플이란 배달 어플에 다 들어가서 형수가 운영하고 있는 디저트 가게 후기란에 아주 친절하게 글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가게 땡땡땡 대표 고발합니다. 졸업장 사진 인증. 제가 알고 있는 형수의 학창시절 얘기를 하자면 밤새워 해도 모자랐습니다. 사실 형수와 저는 어린 시절에는 잘 어울려 놀았어요. 매일 학교가 끝나면 놀이터도 가고 저희 집에 놀러와서 과자도 먹고 비디오도 보면서 놀았죠.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가더니 형수는 사람이 180도 변했습니다. 어느새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일진이 됐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다니면서도 형수는 전혀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같이 어울려 다니던 애들하고 찍은 사진들을 친구들에게 자랑처럼 보내곤 했었거든요. 그리고 형수의 만행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빵 셔틀이라고 해서 같은 학교 친구 한 명을 지정해 놓고 매일 빵 사오게 하는 건 보통이었고 매일 애들 돈 뺏고 메이크업 운동화나 잠바도 뺏어서 자기 옷처럼 입고 다니고는 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연락도 안 하고 지내다가 대학 때 형이 형수랑 사귄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저는 도시락이라도 싸서 형을 말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형에게 보여주려고 그때 당시 주변에 아는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형수 일진 때 사진을 받아 저장해둔 사진이 제 컴퓨터에 고스란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형이 형수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괜한 짓을 한 건 아닌가 고민돼서 차마 보내주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학창 시절에 형수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애들 중 제가 아는 애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곧바로 연락해서 자세한 얘기를 듣고 그대로 후기에 다 적었습니다. 제가 멍청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어요. 제 딴에는 제가 나서서 형과 형수의 사이를 갈라놓는 건 아닌가 걱정이 돼서 참았던 일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말리지 않아 제 아내에게까지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잠시 뒤 배달 어플 후기에는 무섭게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학교 앞에서 장사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불매합니다. 저도 불매에 참여합니다. 이런 사람을 절대 장사하게 해서는 안 돼요. 요즘은 세상이 참 빨라요. 제가 쓴 글이 어느새 동네 커뮤니티며 맘카페에 다 올라갔더라고요. 제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형수와 형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형수는 가게에 지금 난리가 나서 갈 수 없다고 하더군요. 아주 똥줄이 타는지 한시라도 빨리 제 전화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형수, 배달 어플 후기랑 맘카페에 올라온 글 때문에 그래요? 그 글 작성자 이름 아직 확인 안 했나 봐요. 네? 뭐야? 작성자, 야! 너 이거 네가 쓴 거였어? 이 새끼 너 미쳤어? 나 망하려고 작정을 한 거야? 역시나 곧바로 본색이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빨리 집으로 와.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잠시 뒤 제 연락에 형은 급하게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씩씩거리며 형수가 들어왔더군요. 너 이 새끼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누굴 망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네가 뭔데 내 가게 후기에 그딴 글을 올려? 뭐야, 요새 좀 잠잠하더니만 둘이 또 왜 이래? 형, 지금부터 내 얘기 잘 들어. 나 형수 고소했어. 며칠 뒤 집으로 소장 날라갈 거야.
형은 놀라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친절하게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형수, 내가 감방에 넣을 거야. 형수가 내 와이프 괴롭힌 것도 모자라서 얼굴에 손까지 댔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설마 그년이 그래? 내가 지를 때리고 괴롭혔다고?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당연히 있죠. 내가 증거도 없이 이러는 것 같아요? 저는 아내가 당시에 병원에 가서 찍어 놓은 사진과 병원 기록, 진단서를 형수와 형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내가 녹음해 놓은 파일도 들려줬죠. 녹음 파일 속 형수는 아주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옛날 일진 버릇이 그대로더군요. 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정말 재수 씨 때렸어? 아니, 자기가 정말 그런 거야? 진짜. 아, 2년이 언제 녹음까지 했대? 아니, 여보, 내가 동서를 괴롭힌 게 아니라 자꾸 은근히 나를 무시하더라고. 그래서, 알잖아, 나 무시당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거. 형수는 여전하네요. 예전부터 애들 괴롭히고 일진짓 한 거 나한테 다 증거 있어요. 형, 내가 톡으로 보내놨으니까 다 확인해봐. 그리고 나 이거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다 보여줄 거야. 보내, 어차피 우리 시부모님이야. 나 개차반인 거 어차피 다 아니까 상관없어. 역시 형수,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럼 이건 어때요? 우리 귀여운 조카 번호 어디 있더라? 뭐? 야, 너 미쳤어? 안 돼. 야, 애한테 보내기만 해봐. 내가 너 가만 안 둬. 죽여버릴 거야. 형수는 그 전까지만 해도 뻔뻔하게 굴더니만 제가 조카 이름을 꺼내자마자 확연히 표정이 달라지더니 놀라 무너지더군요. 그래도 자기 자식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요. 안 되겠다. 그냥 사진 보낼게요.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니까.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봐줄 거냐고. 그럼 지금 당장 내 아내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빌어요. 잘못했다고 싹싹. 저도 조카까지 볼모로 잡고 싶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형수같이 되먹지 못한 인간한테 약점이라고는 조카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었거든요. 형수가 진심을 담아 제 아내에게 사과하고 그 사과를 아내가 받아준다고 하면 그때는 제가 쓴 후기도 지워주고 조카에게도 이 일은 영원히 비밀로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며칠 뒤 형수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동서, 내가 정말 변하려고 했었는데 옛날 버릇을 못 고쳤나 봐. 나도 내가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동서한테 한 짓 전부 다 너무 잘못했어. 동서 마음 풀릴 때까지 내가 뭐든 할게. 내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줘도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 애한테만 비밀로 좀 해줘. 자식한테는 부끄러운 줄 아시네요. 전 다신 형님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집에도 더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날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그날 이후 형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내는 사과고 뭐고 받아주고 싶지도 않고 얼굴도 보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형수와 형은 얼마 전부터 별거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형은 한창 사춘기인 조카 때문에 이혼은 고민하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저와 아내는 형수와는 일절 만나지 않겠다고 가족들 모두에게 선언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그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다 설명했더니 부모님께서 오히려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하시며 사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 아내와 제가 편한 대로 하라고 해 주셨습니다.